자, 얘는 이제 3번의 보기를 봐주세요. 3번 보기를 보면 간단하게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나무를 하거나 배를 짜는 일은 모두 잔드러운 직업 작업을 지속해야 되는 힘겨운 노동으로 그 다음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노동을 할 때 여럿이 함께 일할 때는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노래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능한데 혼자서 부르는 노동 외에는 자신의 고달픈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여기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거나 다른 대상에 빗대어 자신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노동을 통해 얻게 될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노랫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노동의 고통을 이겨내고 슬픈 마음을 달래내는 자기 치유의 과정을 얘기할 수 있다. 일단 이게 지금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한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하고 나 두 개는 노동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노동 자체는 당연히 힘 자체가 많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힘들거나 이런 건데 그러면 내가 그런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는 뭘 보여주는 거야? 자기의 어떤 허심탄회 드러내거나 또는 힘든 걸 이겨내거나 이런 거니까 이런 노동요 자체를 부르는 목적 자체가 맨 마지막에 잘 나왔죠. 이런 고통, 이런 노동에 대한 고통 자체를 극복하거나 또는 슬픈 상태를 노동하는 것 자체는 슬픈 거니까 이런 슬픈 마음 자체를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런 노래가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노동 자체는 둘 다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떤 노동인지는 찾아야죠. 그 노동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자, 그럼 이제 가를 한번 봐보세요. 자, 엄마 우리 엄마요. 나를 낳아 키울 적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골라 키우시고 북만상천 가시더니 오늘에도 소식이 없네. 근데 이 북만상천이라는 곳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엄마가 산에 갔다는 뜻이 아니라 북만상천이 보통 북만산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결된 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는 죽었으니까 소식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머니 자체가 돌아가셨다는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돌아가는 엄마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팔자주와 고대강 제일 높은 집에 부귀영화로 지내는데 이내 나는 어찌해서 팔공산에 짊어지고 낮자리에 품 팔아먹고 산천추목 후려잡고 지게로 살려가는가? 산천은 보니까 청산이요 이내 머리는 그렇게 백발되니 불쌍하고 원통하다. 그러면 이 안에서 나라는 사람 자체는 대놓고 얘기하죠. 나는 불쌍하고 원통해. 이렇게 자기 감정 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죠.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품 팔아먹고 지게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올라가서 나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자의 직업 자체가 나무꾼이라는 것도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과 반대적인 사람도 하나 나오죠. 첫 번째, 어떤 사람 팔자죠. 높은 집 부귀영화를 지내는데 나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이 어떤 사람은 나의 삶과는 반대로 움직인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부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힘들게 노동하는데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집도 좋아. 부러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노동은 나왔네요. 나무하는 사람이라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가는 어리 바늘 같은 내 몸에 황소 같은 병이 드니 부를 건 우리 엄마요 찾는 것은 냉수밖에 없구나. 근데 병이 들었는데 왜 냉수만 찾죠? 약술돈이 없다는 얘기지 제대로. 그죠? 약술돈 있으면 약수는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미음과 디귿 자체에서 볼 때 알 수 있는 거는 몸이 아프니까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거죠. 원래 아플 때 엄마 그립잖아요.
사람 자체가 볼 때. 내 몸이 편하면 엄마 생각 덜 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노동의 고통 자체를 보여주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자기의 신세가 불쌍하고 엉뚱하다고 한탄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노동의 고통이 극복되지 않죠. 그죠? 이건 그냥 슬픈 마음인 것 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틀 노래. 보통 배틀은 뭐랑 연결되냐면 실 짜는 거, 실 뽑는 거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자, 김매러 갈 적에 갈뽕 따가지고 김매고 올 적에 올뽕 따가지고 이건 의도적으로 리을에 보면 문장구를 맞췄죠. 비슷한 걸로. 그러면 리을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백군법이죠. 문장구를 일부러 이렇게 맞춰놓은 거니까요. 그 다음 상간방은 세 칸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 세 칸이 누에놓고 청실홍실 뽑아내요. 강릉 가서 날아다, 서울 가서 메어다가, 하늘에다 배틀 놓고 구름 속에 임해 걸어, 한경나무 바리집에 오리나무 북에다가 짝꿍짝꿍 짜내어 가진잎과 그렇게 묶어 놓았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제로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강릉 가서 사람이 어떻게 펼치고 그 다음 서울 가서 메고 하늘 가서 어떻게 배틀 놓고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물론 강릉 가고 서울 가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하늘에 놓는 거, 구름 속에 놓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의 상상이죠. 그 다음 배꼽같이 발에어서 참외같이 오리짓고 외씨 같은 버선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격옷 찢고 숨어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 그럼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일 때 오빠님께 드리고 그 다음 뒤에 볼 때 우리 부모 드리겠네. 그럼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오빠하고 부모에게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짜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가족을 이용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착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노동은 고통이 극복됐죠. 그렇죠? 왜냐면 가족들한테 줄 거니까 되게 정성스럽게 해야지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하고 있는 노동의 종류가 다르죠. 이 사람은 나무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나 같은 경우 지금 실 뽑고 옷 만들고 이런 거 있으니까 두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 다릅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물치는 별거 없는 내용이고 1번에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억 대상에 대한 과거일을 언급하며 대상의 부재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상은 엄마죠. 내가 화자니까. 그러면 북망산정한 거는 엄마니까 엄마의 부재성을 드러내는 게 맞죠. 죽었으니까 현재 없을 거니까요. 그 다음 2번 대비되는 어휘를 사용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는 어리 바늘 같은 이내 몸에 황소 같은 병이 드니 그럼 바늘은 작은 거고 황소는 큰 거니까 큰 거 작은 거 대조가 되죠. 그리고 병 들었으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맞죠. 세 번째 댓글 얘기 안 해도 되죠. 방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동일한 음절을 가진 어휘를 제시해서 화자의 움직임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동일한 음절 기심 그 다음 뽕 이런 거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움직임이라는 거는 거기 간다 가지고 온다 이거 움직임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5번 음성상징어를 사용한 건 맞아요. 짝꿍짝꿍 이거 음성상징어니까요. 근데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을 하고 있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옷을 짜고 있는 거니까 태도 변함은 없죠. 처음에 뭐 즐거웠다 나빠지거나 아니면 나빠다가 즐거워지거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노동 자체를 딱히 괴로워한 적이 없어요. 그럼 태도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짝꿍짝꿍이란 말을 그리고 이 음성상징어는 이대로 보면 이런 의미잖아요. 짜네요 이렇게 나오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는 이런 배틀이 움직이는 소리죠. 배틀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실 뽑을 때 짝꿍짝꿍 하면서 그냥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야 이제 공대에서 뽑겠지만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오고
자, 이번 한번 한번 풀어보세요. 2분만 시간 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번 정답 5번, 3번 정답 3번 이렇게 돼요. 이번에 1을 보면 진자리 많은 자리, 진자리 많은 자리, 진자리 그냥 많은 자리 반대니까 젖은 자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진자리 많은 자리를 가렸다고 나오니까 이건 화자리 위해서 마련된 게 아니죠. 이거를 피한 거죠. 그 다음 상간방은 화자가 마련한 공간이다 라고 했는데 상간방에 누해놓고 그럼 이거 화자가 마련한 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누해를 놓은 공간인 거니까요. 그 다음 이번에 키워놓고는 화자를 향한 애정을, 그렇죠. 엄마가 얘를 키웠으니까 대상이 즉 엄마가 화자인 뭐 자식을 향한 애정이 맞아요. 근데 뽑아내서는 화자가 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자를 향한 관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자가 시를 뽑는 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안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가희의 팔공사는 화자가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맞죠. 왜냐면 나무하는 것 자체가 팔공산에 하는 건데 이 사람 나무꾼 자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뒤에 구름은 화자가 도달하고 싶은 공간이다 라고 나오는데 구름 속에 임에 걸어. 근데 임에가 나오죠. 그냥 붉은 실을 걸어놨다 이런 거니까 화자 자체가 구름과 연결시킬 때 보면 실자는 공간하고 연결된 거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공간이 아니에요. 네 번째, 후려잡고는 화자의 과거상과 연결되어 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게질을 하고 있고 나무꾼인 거니까 후려잡고는 화자의 현재상이죠. 안 맞아요. 그 다음 드리고는 미래상과 연결된 건 맞아요. 왜? 앞으로 부모님께 드리겠네 라고 하는 거니까 아직 드린 거 아닌 거니까 이거 미래해 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은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5번, 지게는 산에서 풀을 팔기 위해서, 말 그대로 나무를 하기 위해서, 배틀에 옷을 짓기 위해서 화자에게 필요한 대상이다. 그렇죠. 얘가 정답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 3번에 가해화자는 어떤 사람과 자신의 처지가 다른 것이 팔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고달픈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여기는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현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요. 팔자부터 이게 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운수로 그렇게 누군가는 잘 태어난 거고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가해화자는 불쌍하고 원통하다며 자기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나무라는 것이 혼자 사는 노동에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무를 자르는 거는 혼자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 여기 혼자 있죠. 누구 안 나왔으니까요. 세 번째, 나이마다는 배를 짜는 데 필요한 청신홍치를 마련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배를 짜는 노동의 힘겨움과 단조로움이 이겨내는 자기 치유의 과정에 해당한다. 근데 물론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힘들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해요. 이 사람처럼, 다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노동을 하니까 힘들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화자가 그렇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면 괴롭겠구나, 이건 자기 생각이죠. 누군가는 공부하는 게 즐거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 정답 3번. 그 다음 네 번째, 화자는 배를 짜기 위해서 하늘에다 배틀 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지상과 천상의 공간에 넘나드는 존재에 빗대어 자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내가 위에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갈 수는 없죠. 실제로 갈 수 있으면 비행기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나의 화자는 버선과 겹옷, 소분을 지어 가족에게 주겠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동 노동 결과물에 대한 긍정적 기대. 왜? 이것들 부모에게, 오빠에게 주고 그들이 입는 거 보면 내가 흐뭇할 거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1쪽을 넘어가세요. 11은 좀 특이한 게 중간중간에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구성이 원래 자료는 없어요.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문서 풀다 보면. 자, 그 3번에 한번 보기를 봐보세요. 3번에 보기를 보면 이런 걸 나옵니다. 흔히 시적화자는 시인의 대리인으로 시인과 시인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가와 다의 경우에는 시적화자가 시인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보라는 거잖아요. 가하고 가 같은 경우는 시인 땡땡 화자, 이렇게 그냥 깔고 가라는 얘기죠. 근데 나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김삿갓은, 물론 이름이 삿갓은 아닙니다. 이름이 삿갓인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과거심에서 자신의 조부를 비판 내용을 써서 극제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을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겨 평생 큰 삿갓을 쓰고 방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사와 시가에 능한 문인이자 당대 최고의 기생으로 인정받은 황진이는 왕족인 벽계수가 평소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예술적 영향을 발휘하여 그를 말해서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작가와 관련된 일화를 떠올리며 가와 다를 읽으며 그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가하고 다는 아예 작가 땡땡 화자 이렇게 보라는 거고, 나만 좀 따로 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 돌아와 보세요. 자, 처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오죠. 자, 김삿갓으로 알려진 방랑신 김병헌은, 그러니까 원래는 김병헌인데 삭끝 쓰고 오래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별명인 거예요. 김삿갓이라는 건. 자, 우연곡절이 많은 자신의 생활을 소재 삼아 다양한 작품을 창작했다. 가는 작가의 40년 방랑 생활을 집약해서 드러낸 것이고, 나는 북부 지방의 어느 마을에 갔던 김삿갓이 원생원, 서진사, 문천지, 도석사라고 불리는 4명의 마을 유지들에게 푸대접을 당한 후에 그들이 희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써준 것이다. 그러면 가하고 나의 주제가 대놓고 나왔죠. 가에서는 결국은 자신의 방랑 생활을 집약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주제는 방랑, 유랑에 가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그런 4명이죠. 뭐 원생원부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도석사까지 이들 자체를 희롱하는 게 목적으로 쓴 거니까 두 개씩은 내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가를 본 다음에 나를 보지 않고 밑에를 보고 나를 위에를 읽어볼게요. 설명이 연결되기 때문에. 자, 가. 한시죠. 원래는 한자를 쓴 건데 한자를 쓴 건 웬만하면 풀이 다 해놓습니다. 정처 없는 내 삿갓은 빈배와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삿갓 자체를 이렇게 빈배에다가 비유했죠. 이 비유의 종류는 뭐예요? 삿갓은 빈배와 같다. 지급법이죠. 그렇게 40년 평생 내내 쓰고 다녔네. 철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의 가벼운 차림이요.
백사당의 갈매기의 배타는 어부의 본색이라니. 술 취하면 버서 걸고 꽃나무를 바라보고 흥이 나면 손에 들고 누각에 올라 달구경을 하네. 속세 사람들의 의가는 모두 거칠애이니 온 하늘에 비바람 가득해도 나는 걱정이 없네. 그러면 이 속세의 의가는 라고 나오죠. 이런 속세 자체의 의관 자체는 거칠애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건 화자가 볼 때 뭐 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냥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 거라고 본 거니까. 근데 온 하늘에 비바람 걱정해도 맨 마지막 나는 걱정 없네. 그럼 자기 걱정 없다는 것은 이렇게 방랑하는 삶 자체가 어떻다는 거야? 그냥 만족한다는 거지.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인상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방랑에 대한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살짝 속세 까는 거죠. 그 다음 나는 밑에를 먼저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해석이 조금 더 편해요. 자, 한시 일반적 형식에 따라 나를 이해하면 해가 뜨고 나니 원숭이가 나타나고 죽은지를 마주치고 황혼에는 모기 밤에는 별에게 괴롭힘당하는 화자 안타까운 저리가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말의 도금과 관련되어 이 시를 살펴보면 각행의 마지막 세 글자가 원생원, 서진사, 문천지, 조석사 네 사람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끊어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해석을 보면 정말로 원생원, 서진사, 문천지, 조석사 네 명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맞춰놓은 거죠, 한자로.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정도의 글 쓰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질문. 의미는 다르지만 유사한 소리가 나는 한자들을 활용하여 자신을 푸대접하는 마을 유지들을 골려주려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김석가씨 떠나고 나서야 나의 창작 의도를 알아차린 마을 유지들은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전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는 4명 자체가 본인들의 이런 부끄러움 자체를 느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김석가씨 이 시를 쓴 목적 자체가 성공된 거죠. 처음부터 희롱하려고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 희롱당했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중의성을 활용해서 눈앞의 상대가 희롱하는 의도가 잘 나타났음을 황진의 시도도 자정을 못한다. 황진의 시도도 볼 거고, 중의성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하나씩만 보면 원생원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 이런 의미죠. 정말로 원생원이라는 사람의 의미 더하기 원숭이, 이러니까 의미가 두 가지 나오니까 중의적이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다음에도 서진사, 고양이, 문천지, 오기, 조석사, 별 이렇게 해서 이제 중의적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시 내용에는 그냥 왼쪽만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해 뜨자 원숭이 나타나고, 원숭이가 언제 나타나고, 고양이가 지나가자 쥐가 나 죽네.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밤 되자 벼룩이 자리에서 떠다니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니네는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고 고양이고 원숭이고 쥐고 선진사니까 그 다음에 모기고 벼룩이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왜? 니네가 나를 푸대접했으니까 니네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사람을 푸대접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정의 합성을 비판하는 건데, 과거니까 마찬가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지금은 굳이 이런 인정을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옛날 같은 경우, 사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게 자기 지나가는 나가는데 한 번 묵어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묵어주고 밥도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비번을 알 수가 없고, 그죠? 밑에를 현관부터 못 들어가잖아요. 만약 들어간다 쳐도 띵통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좀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불러오겠죠. 그런 건 이건 좀 다른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달을 봐보세요.
자, 청산리 벽계수야. 식계감을 자랑하지 말아라. 1도 창이하면 한 번 받으러 가면 다시 오기 어렵구나. 명월이 만공산하니 명월 밝은 달이 그렇게 산에 가득하니 쉬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용대로 본다면 이 내용만 갖고 본다면 이런 내용이죠. 벽계수야 쉬어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벽계수는 실제로 만약에 아까 보지 않는다면 보기를 그냥 물일 거고 물아 쉬어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벽계수는 진짜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죠. 아까 보기대로 본다면. 그죠? 그래서 왕족인 벽계수를 얘기한 거고 그를 위해서 쓴 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뒤에 이제 55쪽을 봐보세요. 거기 나오죠. 청산 속에 흘러가는 벽계수를 푸른 시냇물로 빈단을 가득 채운 명월을 밝은 날로 풀이하면 한 번 가겨 돌아오기 어려운 인생과 그 덧없으면 토로하며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잔에서 시려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운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거 그냥 겉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벽계수가 당시 어느 왕족의 별칭이고 명월이 이 시들을 지은 황진이의 기명임을 알고 이 다시 읽어보면 그 맛이 새롭다. 즉 의미를 다시 볼 수 있다. 자신만은 다른 사람처럼 황진이에게 절대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드러냈던 벽계수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풍류 생활을 즐길 것을 권유하는 황진이의 낭만과 여유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명월 황진이가, 그러니까 황진이의 또 다른 의미인 명월인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 나왔죠. 그래서 명월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황진이가 이 시들을 청아한 목소리를 읊는 동안에 벽계수가 깜짝 놀라 말에 떨어졌다는 일화가 함께 전해진 걸 보면 언어 유희가 상대방의 혀를 찌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럼 말에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기생이 이런 정도의 내용을 쓸 수 있다니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말이 떨어지던 건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솔직히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무리 좋은 거 본다고 해서 뭐 깜짝 놀라서 떨어진다고 아니면 가끔 TV에서 뭐 음식 먹으면서 뭐 고등어를 먹는데 여기서 고등어 팔딱 가서 뛰어가지고 동해가 느껴져요.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 똥돼지 먹으면 제주도의 뭐 느낌이 확 오는 거야? 뭐 이건 뭐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만큼 잘 썼다는 얘기고.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적절한 건데. 자, 1번. 가해화자가 처한 상황에 도움을 주는 사물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면 나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정적 느끼게 하는 소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나에서 부정적인 거는 원숭이나 쥐나 모기나 벼룩이나 부정적인 애들이죠. 비판하게 한 거니까. 그 다음 화자가 처한 상황에 도움을 주는 사물은 하나가 나오죠. 삿갓. 삿갓 자체를 쓰니까 뭐 하는 거야? 비바람에 가득해도 막아주는 거잖아요. 정답 1번 나왔네요. 바로 살릴만한 것만 볼게요. 3번 선지. 자, 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괴로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왜냐면 자꾸 괴롭히는 애들이 나오니까. 근데 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뒤가 안 맞아요. 그 다음 5번. 강화다가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 일치하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까지 맞아요. 근데 나에서 자연과 대비된 인간의 모습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를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 그냥 비판한 거니까 조금씩 안 맞죠. 자, 그런데 2번하고 3번 이 두 문제만 풀어보세요. 일단 2분만 드릴게요.
볼까요 한번? 자, 2번 정답 4번, 3번 정답 2번 이렇게 돼요. 2번은 이제 나만 보고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마을 유지들이 나의 표면적인 의미에 주목했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원숭이, 쥐, 모기, 벼룩의 순서를 마주친 상황 중이면 작품이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읽을 때 원생원, 서진사, 문전, 조석사라는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이게 사람이네? 라고 눈치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세 번째, 마을 사람들이 나의 언급때 원숭이지 모기, 벼룩이 결국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면 자신들이 비판의 대상인 걸 알고 화가 나거나 민망한 기분이 드는 게 맞죠. 왜냐면 자기네가 푸대 접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존재들한테 비유했다고 알면 좀 창피하기도 할 거니까요. 물론 분노도 할 수 있겠지만. 네 번째, 말 유지들이 나를 읽고 김삿갓의 언어유희 방식에 대해서 따져보았다면 언어유희는 맞아요. 왜냐면 원생원, 원숭이 말 갖고 장난쳤으니까 그게 언어유희죠. 일종의 지금 생각한 아재 개그들이 다 그런 언어유희들이에요. 그러면 뒤에 소재들의 특성과 소재 간의 차이점이 아니죠. 비슷하잖아요. 원생이 원숭이 비슷한 거니까 이거는 차이점이 아니죠. 발음 자체가.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1번 선지. 가히에 정처 없는 내사갓이 방랑을 선택한 작가와 그가 선택한 상과 관련된다면 가히의 명월이 망공산안이는 황진이가 서사와 시가에 능한 문인으로서 널리 인정받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명월이 망공산안이 즉 그 황진이가 온 세상에 가득하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널리 인정하니까 온 세상에 쭉 펼쳐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 가히의 목동과 어부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고 남들 앞에서 얼굴을 감추며 살던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목동하고 어부는 가벼운 차림을 하고 있고 어부는 백사장의 갈매기와 그냥 법만 하고 있는 거니까 얘네가 얼굴을 감춘 건 나오지도 않죠. 얼굴을 감추려면 뭔가 얼굴을 숨겨야 되는데 둘 다 얼굴 그냥 드러내고 있잖아요. 안 맞죠 여기가. 근데 뒤에 수의감은 황진이의 과소평가하고 무시했던 밖에서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앞에가 안 맞죠. 앞에가 나오면 앞에다 뭐 사과제 얘네가 쓰고 있거나 가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술 취하며 흥이 나면 방랑생활 속에서 자연을 즐기던 작가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면 가히 시어간들은 무상한 인생 속에 풍리덕성을 권유하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쉬어가자는 거는 편하게 한번 놀고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속세 사람들이 방랑생활을 선택한 작가의 눈에 거칠에만 심한 사람들로 보였다면 다의 벽에서는 뛰어난 영향을 지닌 황제의 눈에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인물로 보였겠다. 그래서 아까 속세 사람들은 거칠애가 있다라고 해서 깐 거고 벽계수는 실제는 여기서 왕족을 얘기한 거니까 뛰어난 영인인 황제의 눈에는 자기 행동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인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위에서 실제로 황진이를 낮게 보면서 평가했으니까요. 그래서 황진이가 오히려 나 그렇게 낮은 인간 아닌데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가히의 온하늘에 비바람이 가득해서 떠드는 작가가 인생길에 경험한 신여이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쵸? 비바람이 가득하면 일단 걸어가기 힘들 거니까 신혼 고통이 있다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일도창에 받으러 가면 다시 오기 어렵구나. 작가가 파악한 인생 위험과 무상한 표현하고 있다. 왜냐면 다시 보기 어렵다는 거는 한 번 가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냥 허무하죠. 인생도 똑같죠. 한 번 끝나면 돌아오기 어렵다면 인생 무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원래 인생 무상이라는 게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덧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전서문 4, 58쪽으로 넘어가세요. 숙현전은 고성문고사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 4번에 보기만 봐보세요.
3번 보기는 이따 문제 풀면서 그냥 보면 되고 내용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4번 보기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나오죠. 자, 천상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겪는 사건에 따른 적간이요 소설에서 적간, 그러면 밑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인물이 현실 속에서 신성계를 여행하거나 천상의 인물과 사물을 마주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은 성계와 속계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성계의 세계를 작품에 끌어들여 현실 세계 안에서 남녀 주인공의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를 하늘의 정의로운 인연으로 치부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인물이 독립의지에 따른 연애를 욕망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나타내 주기도 하는데, 이는 작품이 유행하던 당시의 지배적인 윤리인 의적 가부장제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럼 분명히 이 소설은 맥가이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 이 스크면이라는 것 자체는 적경형 소설이야. 그 얘기는 이런 천상계에 있는 인물이 이렇게 지상계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왜 내려온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설명 안 했으니까. 하지만 보통 이런 소재를 보면 죄를 짓고 내려온 거겠죠. 그래서 천상계는 비현실이고 지상계는 현실적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건 네 번째 줄에 현실 세계 안에서 남녀 주인공의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를 하늘의 전해오는 인연을 치부하고 합리하는 것은 독립에 대한 연애를 욕망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독립 의지에 따른 연애, 이런 걸 다른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자유연애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은 누구나 자유연애 하니까 이런 거를 굳이 주제로 안 삼아요. 근데 과거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부모가 전제하잖아요. 보통은 결혼할 사람을 본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반발 심리를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선 전기가 아니라 최소한 중흥기에 넘어가야죠. 초기에는 뭔가 다 잘 일어났을 건데 중흥기 넘어가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핵심적 주제는 사실 여기 있죠. 여기. 자유연애 사상의 기본적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두 사람들이 알아서 뭐 해야 돼? 자기네끼리 만나고 자기네끼리 좋아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줘요. 자, 근데 58조 넘어가세요. 조금 길긴 하죠, 내용이. 자, 혜미가 말하기를 마침 공자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나이다. 수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 있으니 공자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했다. 이생이 반가하며 묻기를 어디 사는 누구이며 나이는 각각 몇 살이나 되나이까 하니 할미가 대답한다. 하나는 간이태구 진담의 딸로 18살이요. 하나는 병부상서 왕건의 딸로 14살이며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로 16살인데 자기 어버이가 누군지 자세히 모르더이다. 제가 공자를 위해, 즉 이생을 위해 3곳을 기별하니 2곳에서는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빌어먹는 아이는 응답하지 않고 이르기를 내 배필이 될 꿈은 요지에서 옷가락지에 진주를 가진 사람이니 그 진주를 보고 난 뒤에 이 몸을 허락했겠느라 라고 하더이다. 이생이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월궁소아이다. 요지에 갔을 때 제게 반두를 주던 복숭아를 주던 선녀의 진주를 얻어왔나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숙향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3명이 나오잖아요. A, B,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간이태부, 이런 간이태부 진담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아이는 병부상서 왕건의 딸이다 라고 나오고, 마지막은 그냥 빌어먹는 아이이다 라고 나오는데,
얘를 듣더니 이생이 뭐예요? 얘가 내가 찾던 애요 라고 하니까 얘가 이생이 찾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렇게 하고 방안들가 제비할 만한 진주를 두 손을 받들고 나와 할미께 공손히 들여 말했다. 할미는 저를 위해 이것을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고 날짜를 잡아 기별해 주세요. 혼자했을 것은 제가 다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결국 이 진주라고 나오는 게 결국은 여자가 그 진주 있는 사람과 배필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진주 내려니까 두 사람이 연결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두 사람 인연의 진검, 진표 이런 정도가 되겠죠. 물론 왜 진주가 있는 사람을 원하는지는 정확하게 여기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앞에 내용에 빠졌을 거니까. 자, 그 다음 할미가 응답하고 들어와 숙희에게 진주를 보여주니 숙형이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것은 본래 내 진주가 분명하오니 이제 할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인연을 맺기 위해서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다음날 할미가 이생에게 가서 말했다. 어디에 주신 진주가 그 아이 것이 분명하다 하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너무 추하고 몹쓸병이 들어 공자의 배필로 삼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자께서 지금은 연분이 중하다고 하시어 혼사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아이를 보시면 눈앞에 두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른 데로 시집가지 못하고 젊은 것이 평생 혼자 늙으면서 도리어 공자를 원망할 것이니 일이 참으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생이 말하기를 할머니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토록 심하게 하시나이까? 숙향남자가 병든 것도 모두 저 때문에 그리 된 것인데 제가 어찌 숙향남자를 박대하오리까? 라고 할미가 말했다. 그럼 실제로 할미가 얘가 너무 추하고 목술병이 들어서 뭐 배피되기 좀 그래 이런 얘기하는 거는 딱 봐도 얘를 한번 떠보는 거죠. 그죠? 시험해본데 일단은 잘 안 넘어갔죠 이 사람이. 자, 그 다음 할미가 말한다. 그 아이가 또 말하기를 홀리 예를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하더이다. 배필을 맞이하면서 어찌 예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자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행하려 하시나이까? 이에 이생이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실까봐 지금은 아뢰지 못하거나 고모님께 말씀드려 예법에 따라 혼례를 정하겠습니다. 자, 할미가 허락하면 했다. 그러면 이달 14일에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고 15일에 혼례를 행하사이다. 이생이 우선 황금 500만을 주며 말하기를 할머니께서 가난하여 혼사에 쓸 비용이 없을 것이니 우선 이것을 가져다가 보태 쓰세요. 하니 할미가 웃으며 말하기를 제가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이번 혼례 비용은 알아서 마련할 것이니 이것은 두었다가 공자의 살림살이에 보태소서 하고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혼례 비용 정도는 할머니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설마 없는데 뭐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 자, 한편 이생의 고모는 자보가 여웅의 부인이라. 그래 이생의 고모가 누구하고 관계 있는지를 이미 서술자가 알고 있는 거니까 전작시점이죠. 우리한테 이거 설명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보가라는 게 뭐냐면 벼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보가의 벼슬에 있는 여웅이고 그 사람의 부인이다 이 뜻이에요. 자, 어린 나이에 일찍 가보가 되었으며 자식이 없는 탓에 이생을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이생이 고모에게 가니 여부인이 말하기를 밤에 이상한 꿈을 꿔서 너를 불러 물어보고자 했는데 마침 잘 왔구나. 이생이 묻기를 무슨 꿈입니까? 여부인이 대답했다. 꿈에서 용을 타고 광안전에 올라, 광안전이 이제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뭐 이런 뜻이에요. 한선녀가 이르기를 내가 사랑하는 소아를 그대에게 주라니 며느리도 삼으라 라고 얘기하거늘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무래도 내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것 같구나. 이생이 고모에게
숙향의 일과 할미의 일을 말을 자세히 아뢰니 여부인이 탄식하여 말했다. 내 부친의 성품이 남달라서 결코 의지할 데 없는 미천한 사람을 며느리로 삼을 리가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겠는가? 그러면 실제로 이 이생의 부모는 뭘 따지는 거야? 신분, 계급 이런 거를 조금 더 따지는 사람이죠. 자, 이생이 아뢰기를 제가 비록 죽을지언정 숙형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지 않겠나이다 하니 여부인이 말했다. 내가 과거에 급자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상서가 서울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하고 다음 혼인은 너희 부친이 주관하면 될 것 같구나.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주세요. 내 집에서 알면 틀림없이 이 혼사를 막을 것이니 너는 집에 들어갔다가 보름날 나와서 할미 집으로 가거라. 신부 집에 갈 예물은 내가 잘 차려서 보내주마. 이에 이생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보름날이 되기를 기다리구나. 이때 여군이 생각하기를 숙향이 늙은 할미 집에 있다고 하니 살림살이가 분명히 변변하지 못할 것이야. 가난할 것이야. 일단 추측해본 거죠. 하고 예물을 잔뜩 준비해보냈다. 이윽고 신부 집에 예물을 싣고 가자 하인이 돌아오니 여분이 묻기를 그 집 상민의 집이라고 하던데 살림살이가 어떻더냐 하고 공대에 여쭙게 돼. 소인들이 주로 혼사를 많이 구경했지만 그 집처럼 살림살이가 거룩한 집은 처음 본 나이다. 거룩하다는 거는 화려하다는 뜻과는 다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거는 뭔가 신성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니까 굉장히 뭔가 신성해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군이 매우 기뻐했다. 뭐 좋은 말이니까요. 자, 어느 날 보름달이 되었다. 이생의 고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새신랑의 차림새를 갖춰 할미 집에 가니 구름 같은 차일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안개 같은 병풍이 겹겹이 둘러 있었는데 사방에는 장막과 깔개 등이 화려하게 빛났으며 색색의 그림으로 수놓은 의장과 기구 등의 온갖 것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것들이었다. 좌우에 있는 손님들 역시 묘지연에서 본 성만선녀 같았고 이생이 허리를 굽혀 맞절하면서 남자를 보았다. 과연 묘지에서 만들어주던 선녀가 분명했다. 그러면 일단 내용상 볼 때 이렇게 이생하고 숙향하고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이 할미하고 고모는 이 두 사람의 운명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갈등 관계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는 끝나는 건데 할미 집을 갔더니 거기가 뭔가 거룩하거나 거기에 왠지 인간 세상에 보지 못한 것들 이런 게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할미 집은 지금 이것처럼 무서운 거예요. 신성 세상처럼 무서운 거죠. 그 얘기를 할미가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엔. 왜냐면 인간 세계를 신성하거나 인간 세계 보지 못하는 걸 인간계에서 어떻게 봐. 그리고 거기 있는 애들이 선녀 같았다, 성만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기는 신성계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숙향을 보고 마지막에 반전을 주던 선녀인 것 같았다 라고 나오니까 얘가 더 뭐예요? 월궁소화가 되는 거죠. 여기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간계의 이름인 거고 이게 천상계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생도 물론 그렇게 떨어진 인물이겠지만 이생에 관한 얘기는 안 나왔죠. 숙향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천상계에서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 겁니다. 천상계 인연이 없으면 이렇게 여기서 인연을 맺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여기는 이제 뭐 그 인연을 맺는 과정 그거만 나온 겁니다. 전체 얘기는 원래 되게 길어요. 자, 근데 4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여기는 시간 5분 정도만 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자, 1번 정답 4번, 2번 정답 1번, 3번 정답 5번, 4번 정답 1번. 이렇게 돼요. 1번은 적절한 건데, 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죠. 왜냐면 이제 내용지성 문제니까요. 그죠? 자, 1번의 할미는 숙향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성의 요청에 따라 혼례를 생각한다. 근데 숙향도 이생하고 혼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에. A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위에서 볼 때 분명히 할미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 얘기는 혼례 주관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지를 가진 겁니다. 이생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할미는 숙향이 몸소 혼자를 준비한다. 근데 지금 혼사 준비는 숙향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미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맞죠. 세 번째, 이생은 숙향에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고민하면서 혼례의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근데 이생은 부모가 없는 거 상관없이 이런 증거와 연결시켜서 바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걔가 내가 찾잖아인데요. 이런 식으로. 비난부터 모아둘 필요 없어요. 제가 찾던 아니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생은 자신의 고모인 여부인이 혼사례 주관에서 혼례가 성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죠. 아까 그래서 부모 자체 아버지는 분명히 반대할 것 같지만 고모한테 대신 얘기해서 혼사 주관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정답 4번 나오죠. 그 다음 5번, 여부인이 숙향이 넉넉하지 못한 살인자에 대해서 못마땅해 한 게 아니라 여부인은 숙향 자체가 좀 가난할 거니까 내가 좀 미리 보내줘야겠어. 이래서 예물을 좀 보내주는 게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죠? 내용 자체도 볼 때. 그러니까 여부인은 두 사람 다 조력자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고모가 하는 말이 네가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죠. 이 당시 사회는. 지금과 다르게. 자, 그다음 2번. 적절한 건데 A 자체의 진주는 분명히 증거물이었죠. 두 사람의 인연에. 그럼 1번처럼 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로 제시할 게 없어요. 숙향이 결국은 누가? 이생이 진주를 갖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찾던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 저거. 이건 2번 넘어갈 지점이 없죠. 그러니까 2번은 방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요소가 되었죠. 거꾸로. 그럼 2번까지만 봐도 정답은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3번 보기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자, 대화해석에서 거짓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효과가 발휘된다. 비대칭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다른 한쪽은 정보가 없으니까 거짓말이 가능한 거잖아요. 두 사람의 정보가 똑같아. 그럼 거짓말해도 들킬 거죠. 그래서 정보가 서로 다를 때, 즉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많고 상대가 정보가 별로 없을 때 정보가 많은 사람이 정보가 없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얘기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비대칭 정보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거나 또는 한쪽은 우월하게 다른 쪽은 열등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을 때, 즉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진실을 모를 때 성립된다. 거짓말은 대화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거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아까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혜미가 아까 분명히 숙향은 얼굴도 되게 못생기고 추하고 병들어서 배필 삼기 좀 그랬을 텐데 이렇게 거짓말했다. 숙향은 근데 말한 거 보면 병도 안 들고 멀쩡해. 얼굴을 모른다고 쳐도. 그죠? 자, 그럼 1번. 혜미는 숙향의 홀리 의중과 변해해서 이생에게 거짓말에게 유리한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혜미는 숙향의 얼굴을 알았지만 반대로 이생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혜미는 숙향의 외모에 관해 이생보다 원하는 점을 가지고 이생의 진심을 확인했죠. 그래서 얘가 지금 병들고 추하고 이럴 거예요. 이랬으니까. 세 번째. 혜미는 이생이 예를 갖춰 홀리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생보다 열등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쵸? 왜냐면 이생이 자기가 예를 갖춰 홀리를 하겠다는 거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지 딴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요. 본인만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생은 숙향의 실제적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할미에게 거짓말하기에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왜? 숙향의 건강 상태 이생이 모르니까요.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미가 좀 더 우월하죠. 근데 5번 이생은 할미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부담하게 된 혼례 비용과 관련해서 할미보다 우월한 명분을 갖고 있다. 아니에요. 그냥 할미가 뭔가 가난할 거라 생각해서 돈을 드는데 할미가 거절했죠. 할미가 거절한다는 건 그 정도는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할미에 대한 생활력에 대한 정보는 할미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고 반대로 할미와 관련이 없었던 이생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월하지 않다. 이렇게 해야죠. 만약에 할미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할미가 예물을 이 정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거고 예식을 치를 정도가 있을 거 생각해서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적절하지 않는 거죠? 자, 1번. 숙향이 내 배필이 될 분을 성계에서 만난 한 인물로 정해놓은 곳에서 작품이 유행하던 당시의 주배적 윤리에 따라 교제 대상을 선택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정해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1번에 볼 때 당시에 유행하던 당시의 지배적 윤리. 그럼 그 당시에 유행하던 당시의 지배적 윤리는 뭘까요? 이게 아니죠. 자유연애가 아니죠. 만약에 자유연애가 그 당시 유행했으면 실제로 자유연애 사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뭐로 해요? 어차피 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결국 뭐 한 거야?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신들의 의지로 연애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시대였죠. 말 그대로 자유연애가 금지되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자유연애를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지배적 윤리를 벗어난 게 되는 거죠. 정답 1번 나와요, 바로. 네. 자, 그 다음 2번. 숙향이 2번에 볼 때 부친이 반대한다고 해서 숙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들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생은 나지만 반항하는 거죠, 부모에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부모가 반대하는데 그거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엔 불효니까요. 세 번째, 이생이 자신의 집이 아니지 않고 제 소원을 풀기 위해서 부모 몰래 숙향과의 혼례를 추진하기 위해서 남녀간의 자유연애를 추구하고 있는 게 맞다. 왜? 집에도 알리지 않는 건 자기 자유연애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생이 인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물들을 목격하는 신비한 체험은 선의 체험을 작품의 현실 안으로 끌어들여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여기서 선은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이라는 거는 선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착함이 아니에요. 선. 신선을 얘기하는 거죠, 신선. 아니면 천상계를 얘기하는 거고. 신선의 줄임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 신선세계가 천상세계니까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것들은 반대로 비현실 세계니까 신선세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이생의 유지에서 반대로주던 선녀를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성계와 속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인식에 반영되어 있다. 왜냐면 유지라는 것은 신성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성계의 그 다음 인간계의 만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방안일로 넘어가요. 자, 얘는 그 3번의 보기를 봐주세요. 3번의 보기를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여성 영혼 소설은 18세기, 19세기 유행하였으며 상층 계급의 여성들이 주된 독자층이었다. 이는 여성 영혼 소설의 형상에 여성의 경험과 욕망이 투영돼 있으리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고 여성 영혼 소설의 유행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시기에 창작 향유되었던 신변 탕신류의 규방가설을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여성의 경험과 욕망이 여성 영혼 소설 속의 여성 주인공의 일대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일단 뭔지 몰라도 이 방한린전 자체는 여성 영웅 소설인 거잖아요. 일단 이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 그 규방 가사라는 건 여자가 쓰는 가사라는 뜻이에요. 규방이 여자가 거처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는 중요한 게 나오죠. 이런 여성 영웅 소설에는 이 글은 반드시 이렇게 말하 뭐라고? 여성의 경망과 여성의 경험과 욕망 자체가 수용되어 있다. 그럼 그 당시 여성의 경험과 욕망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찾아야 돼요. 문제는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다음은 조선 후기 규방가사 여자의 탄식의 일부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인간에서 내가 인간 세상에서 남자가 되었던들 성현옥을 배울 것이다. 시서 애약 익혀냈을 것이고 이신양명 화울제면 문장공명 일사하며 사군자행실하고 입상출장에서 문호를 빛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신양명이나 그 뒤에 나오는 입상출장이랑 똑같은 말이 된다. 이신양명 말 그대로 벼슬에서 가문을 빛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남자였으면 벼슬에 올라서 우리 집안을 알릴 건데 젠장 여자 태어나니까 벼슬 못하고 집안을 알릴 수가 없네.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자 영웅소설 대부분이 그런 거죠. 제가 여자로 태어난 걸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장하고 있다가 벼슬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의 부모님 얘기하면서 벼슬 그만두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 1인지하 만민상의 부귀영화가 한도할샤. 근데 하다는 고전에서 많다고 해석하죠. 그래서 부귀영화가 많구나. 위로는 추녀돋고 아래로는 만민치정. 태평세를 열어놓고 수역춘대 오르고 싶구나. 수역춘대 나오죠. 태평성대를 오르고 싶구나. 그 다음 어찌하여 중문밖을 일생을 못 보는가? 서왕은 어디인가? 지옥이 여기로구나. 이현경 왕운벽의 여와위남이 어쩔 수 없다. 밑에 나오죠. 이현경은 여자 영웅소설 이학사전의 주인공, 왕운벽은 미상에 나오는 또는 뒤에 나오는 여와위남, 여성이 변화하여 남성이 됨, 즉 남장 여성을 말하는데 이런 표현으로 짐작건데 여성 영웅 또는 남장 여성의 것을 보인다. 자, 여와위남 어쩔 수 없이 벽사창을 굳게 닫고 바느질만 잡고 서서 가는 새를 모르거든 오는 시절이 어이 알겠는가? 그러면 죽는 밖을 일생 왜 못 보는가? 이게 뭐냐면 차대부 여성들 위에 볼 때 분명히 상층 계급의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상층 계급의 여자 연결되는데 그 당시 사대부 여자들 바깥 출입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 같다는 건 답답하다는 거죠. 집 밖으로 나가서 뭘 보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답답해. 이런 얘기예요. 일반 여자들은 그냥 나오죠. 일반 여자들 집에 나와서 뭐 생활도 하는데 양반자들 나갈 때마다 뭐 가만 타고 이러니까 바깥에 못 보게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4번에 한번 보기를 봐보세요. 자, 4번 보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여자 영웅 소설은 이른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따른다는 점에서 남성 영웅 소설과 유사하지만 일부 이야기 요소가 여성 주인공의 성격에 맞게 변화 조정되면서 남성 영웅 소설가의 차별점이 나타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자, 고귀한 혈통의 무남동녀를 출생한다. 무남동녀. 그러니까 외동딸이라는 얘기죠. 가문 또는 개인 차원의 실현을 겪는다. 남장후의 집을 떠난다. 그러면서 이제 실현을 피하는 거죠. 조력자를 만나 병법과 무해를 익힌다. 능력을 인정받아 벼슬에 오른다. 국가의 위기를 해결한다. 왕실 또는 귀족의 권유로 여성과 정혼한다. 근데 본인도 여성인데? 그죠? 이건 얘가 동성연애를 한다는 게 아니죠. 남자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 의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원치 않게 결국 여성이 밝혀진다. 왜? 얘가 남자하고 있으면 여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이 사는데
남자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 수염도 안 날 거고 제대로 다이어트도 제대로 없을 건데, 그죠? 그다음 남성과 결혼해서 결국 여성의 삶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온다. 자, 작품에 따라 부분적으로 여성 영웅 서사의 일반적 틀을 벗어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알림전은 남성과의 결혼과 여성의 삶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안 나온다. 이건 그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앞의 내용에서 남자하고 결혼 안 할 거고 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안 나올 거야. 그 장면 위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야기고 이렇게 되면 내용이 좀 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한 장밖에 안 나올 거니까 이 내용 중에 그 일부 내용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와의 결혼, 이거와 연결된 건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냥 여자와 결혼해서 그냥 산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동성연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들을 둘이 받아들이고 사는다는 얘기겠죠. 그냥 숨기면서. 하지만 결국엔 드러날 겁니다. 왜냐면 황제를 또는 왕을 계속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에 어긋나니까? 충의 개념에 어긋나죠. 왜냐면 왕에게 거짓말한 것 자체는 일단 충 개념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말은 하는데 그냥 왕이나 황제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겠죠. 기본 내용. 자, 그럼 이제 앞에 돌아와서 딱 한 장 나오죠. 자, 하나는 승상이 홀로 외연에 나가 조용히 앉아있는데 홀로 모자를 쓰고 학창의를 입은 사람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승상 앞에 나타났다. 승상이 보니 그 사람이 기골이 신선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기에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황급히 의관을 바로하고 나아가 맞이하며 말했다. 귀한 손님께서 이렇듯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미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오래 서 계시게 해서 부끄럽기 끝이 없나이다. 청컨대 대충으로 올라오세요. 그 사람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저는 천산도사라고 하는데 작은 술법으로 가끔 관상을 보곤 하나이다. 지나가던 중에 잠깐 들리온 것인데 어찌 귀인께서 이렇게 맞아주리라 생각했나이까? 승상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도인께서 신이한제주를 가신 듯하니 제 얼굴도 좀 봐주세요. 도사가 한동안 승상의 얼굴을 지그시 보고 있다가 대답했다. 그대의 이마는 보름달처럼 넓고 팔자 눈썹은 높고 맑으니 비록 재주는 많으나 부모를 일찍 여일 것이오. 코가 살찌고 두 귓밤은 희미한 복사꽃 같으니 출장입상에서 만인지상이 될 것이오. 만인지상이 뭐냐면 높은 벼슬을 얘기한 거예요.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오. 두 눈이 가늘고기며 흐르는 눈빛이 물결 같으니 재주와 기술이 넘치고 지극히 귀하게 될 것이오. 입술은 반사를 찍은 듯 얇으니 말주변은 소딘이란 사람처럼 뛰어나고, 물론 이것도 소딘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건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치아는 백옥처럼 희니 진지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답게 도리어 부부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오. 이마에 사마귀가 하나 있으며 피부가 너무 맑고 빼어나서 자녀가 없을 얼굴이오. 골격에 아담하고 풍치가 있으며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의 모습이 전혀 없으니 수명은 40을 넘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반드시 오래지 않아 천공에서 옥제께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죽은 뒤에 오래지 않아 천공에서 옥제, 옥황상제, 옥황상제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천공에서 옥황상제를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승상은 뭐야? 승상은 원래 선임인 거죠. 신성계 임원인 거죠.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 원래 신성계 임관이 아니면 어떻게
죽어서 옥황상제를 만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자, 제가 본 승상의 관상을 사실대로 아뢰었으니 당돌한 점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물론 여기서 승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얘가 아까 내용대로 보면 얘가 방알림이죠. 딱 봐도 얘가 방알림이에요. 자, 그 다음 글을 마친 도사는 한 줄기에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져버렸다. 왜? 되게 신기한데? 이 양반? 다만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꽃부채가 하나 놓여있었고 승상이 집어보니 도서에 글이 써있다. 거기는 이렇게 써있다. 음안을 바꾸어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그에 대한 벌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즉 벌을 받긴 할 것이다. 천공에 있을 때 방자하게 호색하여 이승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니 스스로 그대를 아는가? 물이 그대 천에 넘치고 영화와 직업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이제 옥제께서 옛 신하를 보고자 하시니 원컨대 내년 3월 초하는 날에 공을 다시 만나기를 약속한다. 그러면 내년 3월 초하는 날에 옥제를 만난다는 건 내가 죽어야죠. 인간계에선 죽어야지 위로 올라갈 거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사는 뭐 한 거야? 이 도사는 승상의 미래를 암시해서 알려준 거죠. 이렇게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하는 이 음양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죠. 여성과 남성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실제로 뭐 했어요? 남장 모티브 나온다고 했잖아요. 위아래 연합에서.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얘가 남장을 하고 살아왔다는 걸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다음이죠. 이후 승상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지니, 그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내년 3월 초하는 날 정도가 온 겁니다, 이미. 상서 내외는 만극하여 천지신령께 부친이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면 승상의 병세가 위축했는데 상서내외가 부친이 더 오래 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 승상이 있고 뭔가 부인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안 나왔지만.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여기에 누가 나온 거예요? 상서가 나온 거죠. 상서하고 이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부인이 있을 겁니다. 상서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벼슬 이름이기 때문에 이건 남자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있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사람이 실제란 게 아니라 입양한 거겠죠. 추정해보면 입양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부인이 여기서 아직은 안 나왔지만 부인도 얘가 여자인 거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까 얘기대로 보면. 자, 그 다음 천자께서도 의사를 보내어 승상의 병을 돌보게 하고 약탕을 친다려 보내시는 등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승상의 병이 조금 더 차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슬프고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러다가 승상을 다시 보지 못할까 염려해 친히 승상의 집에 이르시니 승상이 병약한 몸을 움직여 조복을 몸위에 걸치고 임금의 수레를 맞이했다. 조복은 이제 뭐냐면 벼슬아치들이 입는 옷을 얘기한 거예요. 그 조정에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뭐 빨간색, 보라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먹은데하고 임금이 오니까 얘를 갖추고 있는 거죠. 천자께서 보시기에 승상의 용모가 수축하고 호흡이 가빠 며칠도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았다. 천자가 놀라서 용안이 얼굴이 참혹해지면서 그 슬픈 눈물을 흘렸다. 승상의 손을 잡고도 슬픈 나머지 참아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니 승상이 상세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임금께 감사 인사를 올렸다. 또한 자기의 본색이 죽은 뒤에 알려지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본색은 뭔데? 여자인 게 알려진다면 그 얘기잖아요. 원래 본색은 자기의 원래 성을 얘기한 거니까. 그것은 임금을 속인 일일 뿐 아니라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을 굳게 정하고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임금께 알렸다. 여기서 직접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가 방알림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결국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서 죽어서 밝혀지는 건 진짜 이거는 춤이나 이런 개념과 너무 반대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진실 얘기하고 죽어야겠다. 이런 거죠.
자, 신이 오늘 용언을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었기에 그에겐 자기도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간의 말씀을 모두 드리고자 하오니 황제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병에게 무슨 효혜가 있는가? 승상이 귀 밑으로 구슬 같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고 오히려 말이었다. 신은 본래 여자입니다.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린 생각에 가문이 망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신이 12살 되던 해 폐하께서 널리 임재를 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나왔다가 폐하의 성원에 입성하 오늘에 이르게 되었사오나 그간 신의 본색을 참 아뢰지 못했나이다. 또한 영공이 강요하기에 부득이 영녀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인 자체가 뭐라 나와요? 영녀라고 나오죠. 물론 이름이 영녀가 아닙니다. 영시 집안의 여자라는 뜻이죠. 그죠? 자, 영녀는 처음부터 신의 본색을, 즉 신이 여자인 줄 알고도 성품이 이상해서 발설하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신과 영녀는 그냥 친구가 되어 다른 사람의 시비를 피한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오늘에 이르러 신이 천벌을 받아 황천에 가게 되었기에 그간의 소회를 모두 아뢰옵니다. 낙성도 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내려주신 것을 신이 기른 것이옵니다. 그래서 이 상서의 실제 이름이 지금 나왔죠. 낙성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낳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입양한 겁니다. 기르기만 했으니까요. 마침내 죽게 이르러 더 이상 폐하를 속일 수 없어 실상은 모두 아래였고 신이 규중의 여자인데도 몸을 함부로 드러내 예법을 흐트렸기에 감히 12개의 주표를 보여주니 해와 세상을 속인 죄값을 청하고자 하나이다. 승상이 말을 마치고 넓은 소매를 걷어 옥처럼 고운 팔뚝을 주표를 드네요. 임금이 보게 하기를 기다렸다. 천자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게 승상의 참된 사정을 듣고 매우 놀라시더니 이내 깊은 얼굴로 칭찬하셨다. 칭찬했다는 거는 일단 뭐 한다는 거야? 용서한다는 얘기죠. 오늘 경의 실상을 들으니 놀라고 기특하다. 경은 어질면서 기이한 사람이구나. 규중 여인의 지혜가 어찌 이 같을 수 있겠는가. 규중의 연약한 몸이 이토록 지혜의 용기가 뛰어나고 굳세어 적진을 대할 때마다 신출괴물하며 싸움마다 이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짐은 경의 신체와 용모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키가 다른 신하에 비해서 작고 수염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긴 했다. 그러면서도 망연히 깨닫지 못했다. 그 얘기 뭐야? 의심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좀 남자치고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수염도 없어? 신기하네? 그냥 그 정도였다는 거지 여자 아니야? 이렇게 의심한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망연히 깨닫지 못해 경의 인류를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으니 이는 짐이 어리석고 사리에 밟지 못한 탓이로다. 100번 미우치고 1000번 애달파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는가. 경은 안심하고 하루빨리 자리에 일어나기를 바라노라. 짐은 마땅히 저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주표를 보지 않을지라도 어찌 경의 절개를 모르겠는가. 그러시더니 승상이 이를 더욱 기이 여기시며 천자가 재상 승상을 위로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죽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변 미사 나오죠. 여자의 팔에 꾀꼬리로 피로 문신한 자국이고 동정의 이름이 없어진다고 옛사람들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뻥이죠. 실제로 우리가 동정이 뭔지는 알죠?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한다고 실제로 없어진 건 옛날에 그런 거지 진짜로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과거에는 이렇게도 또 확인하기도 해요. 맥이 남자고 여자가 좀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의사가 딱 맥을 맞는데 이제 가끔 보면 남자 여자 할 때 맥이 남자하고 좀 다릅니다. 이러면서 여자에게 밝혀지거나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왜냐면 몸을 벗기면서는 이건 그렇게 알리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4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시간 5분만 드릴게요.
볼게요. 자, 1번에 1, 2번에 1, 3번에 5, 4번에 4 이렇게 돼요. 그 1번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것도 내용 파악은 되죠? 일치성분 되고 어휘는 나오긴 하지만 승상의 본색을 알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얘가 알게 되었으나 발설하지 않았다.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 아예 안 나왔잖아요. 정답 1번 나오고 2번 천산두사는 승상의 관설을 보고 재능뿐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헤아려 말했다. 그래서 얘가 죽는 시간까지 다 얘기했죠. 그 다음 세 번째 낙성은 승상의 친아들이 아니지만 승상을 낙성 하늘이 내려주나에 생각해서 거두어 길렀다. 그쵸? 분명히 친아들이 될 수가 없죠. 여자끼리 실제로 같이 자는데 애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승상이 천자에게 자신의 본색을 숨겨왔던 잘못에 대해서 벌받게 청했으나 승상은 뭐 했어요? 맨 마지막까지 벌하지 않았죠. 그냥 용서했죠. 마지막 승상은 자신이 세상에 사는 의욕을 피해 남성으로서 참을 살았는데 영녀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녀하고는 뭐 했다? 그냥 지기로 살았다 라고 나왔으니까요. 그 비에 보면 중간에 나오죠. 그 다음 2번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 전상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본래 천상의 문곡성과 창하성이었다. 그 얘기는 뭐야? 승상만 그런 게 아니라 승상의 부인이었던 이 영녀도 거기 이제 이름이 나오죠. 영예비 나오고 얘도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똑같이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부부간의 정이 너무 깊어 잠시 떨어지지 않았으며 맡은 일도 아예 돌보지 않았노라. 옥황상제께서 이를 믿게 여기던 차에 태을이 우리 농간을 알고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 문곡성은 방가에 내치고 창하성은 영가에 내치셨다. 문곡성은 본래 남자였기에 남자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태을이 나를 희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자로 태어나게 하고 영부인과 헛된 이름으로만 부부가 되게 해서 우리가 천상에서 너무 방자하게 한 것을 징벌하고자 일부러 뭐했다. 여자로 둘 다 태어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1번에 볼 때 음양을 바꿔 말했다는 건 아까 성별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일부러 자기가 남자하고 성을 얘기한 거고 천상의 문곡성과 상하성이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날 때 태을이 행한 농곤 때문에 둘의 성별이 뒤바뀌었다. 근데 둘의 성별이 뒤바뀌려면 원래 보게 되면 얘는 천상에서 남자였고 얘는 천상에서 여자였잖아요. 그러면 1번처럼 둘의 성별이 뒤바뀌려면 얘는 지상에서 여자로 얘는 지상에서 남자로 태어나게 했었어야죠. 근데 둘 다 여자면 얘만 변한 거잖아요. 얘는 그대로고 그죠? 얘는 지상에서도 똑같이 여 하지만 얘는 지상에서 내려오면서는 여 이렇게 된 거니까 얘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둘이 바뀌었다는 설명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1번 이게 그리고 음양 바꾸었다는 거는 자기가 남장했다는 거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죠. 자, 그 다음 2번 A에서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하는 말의 뜻에는 천상에서 문곡성이 본래 남자였다는 사실과 관련돼 있다. 임금과 세상을 속였다. 천상의 문곡성이 본래 남자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왜? 남자로서는 원래 실제로 뭐 할 수 있으니까? 훼손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A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 아니냐고 한 말의 뜻의 상황은 천상의 부부였던 문곡성과 상하성에게 상제가 되린 징벌의 성격이다. 그렇죠? 왜냐면 여자를 만나면 부부를 실제로 이룰 수가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둘이 친구를 지냈다 나오죠. 그 다음 네 번째 죄를 하는가 하는 말은 천상에서 문곡성과 상하성이 맡은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라는 거는 둘이 맡은 일 하지 않고 너무 부부란 정만 느끼니까 결국 벌받아 내려온 거잖아요. 그 다음 목제께서 이 신하를 보고자 하시니 하는 말에는 상제가 자신의 집 문곡성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는 뜻에서 빌었던 것이다. 근데 용서하고 돌아온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맞겠죠. 왜? 죽는다는 건 인간계에서 죄가 다 끝났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3번 이제 바로 선제 넘어가면 되죠. 자, 보기 2에서 가에서 인간 남자 되었던들 성현옥을 배우리라에 나타난 남성에서 삶에 대한 여성의 욕망은 윗글의 주인공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본색을 감추고 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쵸? 결국 실제로 남성으로 변장하고 사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기에 나에서 이덴지아 만민상의 부귀영화가 많구나에 나타난 출세에 대한 여성의 욕망은 윗글의 주인공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존귀하게 될 관상을 지닌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귀영화가 많은 것 자체가 존귀하고 귀하게 되는 거니까요. 세 번째, 위로는 충격받고 아래는 만인치정에 나타난 공적인 존재의 삶에 대한 여성의 욕망은 주인공이 나라의 승상으로 천재 인정을 받는 모습에 찾아볼 수 있다. 천재가 돼야지 충원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복이 다해서 어찌해서 죽음밖에 일생을 못 보는가. 드러난 여성 현실에 대한 한탄은 여성 독자의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윗글의 주인공에게 투영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 했을 것임을 짐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투영을 누구한테 한 거야? 주인공한테 한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일부러 막 활약하고 다니는데 그게 여기 장면만 안 나온 것 뿐이죠. 그다음 마지막, 포기 위해서 다해서 벽사창을 굳게 닫고 침선만 잡고 앉아 투영된 주방 여자에 대한 답답한 심정은 윗글의 주인공이 스스로 여자임을 밝히는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데 얘가 스스로 여자임을 밝히는 거는 신하로서 임금에게 잘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는 거지, 자기가 바느질하는 심정이 답답해서 밝힌 게 아니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죠? 그런 심정은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여자임을 밝히는 행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답답하니까 남장하게 된 거죠. 남장하는 거를 노시켜야죠 뒤에를. 자, 그 다음 이제 4번. 비시를 읽고 난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1번. 일부 영웅소설이 그 주인공이 영공의 강요로 영유와 인연을 맺었다는 내용은 사회에 해당합니다. 그죠? 실제로 영공이 권유로 여성애하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 B. 주인공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가문의 위기를 걱정하는 상황은 나이에 해당합니다. 부모를 잃고 가문의 위기를 걱정하는 게 실현이니까요. 어린 나이에. 그 다음 세 번째 B. 주인공이 12살 되던 해 널리 인재를 구하고 있던 천자에게 임금의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은 복이 마에 해당한다. 그래서 마에서 인정받아 거슬러 오른다. 결국은 널리 인재를 구할 때 자기가 남장하고 그 인재가 된 거죠. 인재를 구했다는 건 뭘 됐다는 얘기야? 그 인재가 벼슬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번째, 키가 작고 수염이 없어 오래전부터 천자에 의심을 샀다. 아이에 해당한다. 근데 원하지 않게 여성이 밝혀진 건 다른 말로 하면 타의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을 부르고 자기가 직접 밝혔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천자를 의심한 적도 없어요. 그냥 좀 신기하게 왜 이렇게 남자가 작아지? 저거 여자 아니? 이렇게 의심했다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자에게 오래전부터 의심을 샀다는 내용 자체도 안 맞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죠. 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C. 주인공이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굳세요 적진을 대할 때마다 대번 이겼다는 거는 바에 해당합니다. 그쵸? 위기를 얘가 해결한 거니까. 그리고 얘가 해결해야지 뭐가 될 거야?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얘가 해결했다는 거는 그만큼 남성의 무능력을 비판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만큼 여자도 뛰어나다는 걸 알리고 싶은 목적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이해됐죠? 자, 이제 특강 수업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지금 연결되는 것들에서 특히 영어소설들은 나중에 또 많아보인다. 그거 중요한 거고, 한백고는 좀 생뚱맞은 건 뭐냐면 1학년 때 느꼈겠지만 2학년도 교과서 거의 안 써요. 2학년도 1학기 때 교과서에서 한 3분의 1 정도 쓰면 많이 쓸 거고, 지금 최근 한 4, 5년 들어보면 2학기는 아예 교과서 안 썼어요. 그냥 프린트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통상 문학, 2학기 때는 비문학 이렇게만 수업했는데 아마 이 골자가 그대로 갈 겁니다. 교과서 안 바뀔 거기 때문에. 특히 교과서 바뀌는 거는 1학년만 바뀌고 2학년은 안 바뀌어요. 1, 2, 3 이렇게 연도마다 바뀌는 거라서 우리는 1학기야 그냥 문학할 거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2학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2학기는 비문학이 남발할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